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165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제9회 동시 지방 선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디데이를 살펴보니까 344일 요 정도 남았더라고요. 또 꼼꼼하게 또 한번 날짜까지 체크해봐야죠. 세셨어요. 네. 보니까 6월 3일입니다. 6.3 지방선거. 맞아요. 그게 또 대선이랑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예요. 이게 뭐 해마다 지금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총선,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이거 줄줄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저같이 이제 정치 과몰입자 입장에서는 또 행복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또 피로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다들 싫은 척하면서 사실은 선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율도 굉장히 높고. 그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효능감이 높아지는 게 투표할 때잖아요. 또 정치인들이 가장 슬슬 길 때 아니겠습니까? 그 말 안 듣고 답답하던. 네. 근데 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선거가 특히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어쨌든 보수 정당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 요새 계속 안 좋으니까 다들 잿빛이 되잖아요. 이 출구조사 결과 나올 때도 그렇고 다 할 말을 잃잖아요.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들. 난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 모습. 그래서 요즘 선거가 더 기다려져요. 그 모습을 매년 볼 수 있다. 맞아요. 아주 통쾌함이 있어가지고 기다려집니다. 항상 선거가. 맞아요.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가 가장 재밌는 선거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요소들이 사실 좀 있죠. 재밌는 그쵸? 요소들이. 네. 왜냐면은 일단은 대통령 선거는 한 명 뽑죠. 국회의원 선거는 끼케야 원주 같은 경우는 2명 뽑고. 근데 지방선거는 뭐 한 7명 투표해야 되니까 그 내가 투표한 7명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개표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니까. 그럼요. 투표할 때도 용지가 여러 개니까. 힘들긴 해. 다 챙기려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구조사가 없잖아. 지방선거는 광역 단위로만 하잖아. 그렇죠. 시장, 군수 이런 쪽은 그 출구조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까봐야 알 수가 있다. 밤 늦게까지 지켜봐야 한다.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왜 재밌냐면은 원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번의 선거가 물론 결과만 보면은 뭐 내내 3인 연임을 하고 또 뭐 국민의힘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항상 뭐 솔직히 말해서 지난 선거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는 걸로 맞아요. 나왔었는데 네. 막판 갈수록 좁혀들더니 결국에는 본투표 가서는 이게 골든크로스가 됐는지 뭐 국민의힘 쪽이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네. 예전에 10년 전인가 2014년 지방선거 때도 그 당시 원창목 원경목 정말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그때 얼마 맞아요.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그거 진짜 끝까지 까봐야 알 수 있었던 선거도 한 번 있었고 원주시장 선거가 은근히 전국적으로도 좀 주목할 만큼 나는 치열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항상 뭐 뒤지고 있다가 새벽쯤 자정쯤 됐을 때 뭐 역전하기도 하고. 특히 원주는 또 초반에 읍면 단위로 먼저 까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곳부터 까다가 이제 도심권으로 오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막 따라붙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 총선 이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경우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였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만큼은 10년 그 전부터 항상 끝까지 결과를 챙겨봤던 내년에도 선거여서. 밤샘 라이브 합니까? 그럼 우리? 뭐 그래야죠. 새벽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전국 결과 다 나올 때까지 합니까? 공헌을 아주 쉽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 잘 해봐야겠는데요. 저는 지방선거가 가장 재밌는 선거라고 저도 받아들여져가지고. 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년도 안 남은 게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곳곳에서 몸풀기를 막 하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몸풀기가 몸풀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다 풀었다. 벌써 윤곽이 다 보입니다. 나올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역 정가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말이죠. 또 뭐 대선 유세 기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독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분들은 내년에 좀 반가운 얼굴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누가 나올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마평 모음집입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열심히 정리했다기보다는 강원일보에서 마치 맞아요. 이번 주에 특집으로 썼습니다. 지선 1년 앞으로 누가 뛰나 이런 거 보통 이럴 때 지역 언론들이 다 쓰잖아요. 그쵸. 도민일보는 안 네. 썼더라고요. 근데 강원일보는 이렇게 다 18개 시군 또 강원도지사, 강원도 교육감까지 또 정리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 나오는구나 네. 한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 저희 홍보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왼쪽 화면에 지금 QR코드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에 링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 링크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 165회 2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슈를 함께 아는 척하는 시간, 이슈 척척. (2026년) 지방선거 누가 출마하나 우리 어디까지 알아볼 예정인가요? 네, 일단은 뭐 강원도 전체 살펴보죠. 일단 강원도지사, 강원도 교육감, 그리고 18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한 지역당 좀 2분씩 해도 얼마야?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먼저 강원도지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지사 현직은 국민의힘의 초선 김진태 지사죠. 네. 뭐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합니다. 그쵸. 네. 뉴스에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니까 먼저 국민의힘 여당이죠. 지금 도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김진태 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뭐 웬만해서는 일단은 네. 뭐 한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앙정계로 복귀를 하든 아니면 뭐 대권을 노려보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특별자치도지사로서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본인의 지금 가장 역점 사업인 행정복합타운 건립 이게 어쨌든 삽을 뜨는 것까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이게 네. 엎어지냐 마느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을 텐데 그것까지 어쨌든 마무리를 좀 매듭을 짓고 좀 가고 싶을 테니까 재선은 뭐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강원일보에서도 뭐 김진태 지사의 대선 도전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서브 후보들을 좀 꼽았더라고요. 일단 또 우리 원주를 연고를 두고 있는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 여차하면 오랜만에 사실 나오면은 이제 물론 이광재 그 전 후보도 이제 원주 연고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원주 연고에 도지사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한섭 네. 장관이 나온다면은 또 김한섭 장관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김진태 지사가 재선하고 나서 다음 지방선거 때 뭐 예를 들어 떠난다 가정을 하면은 그 빈자리를 사실 김한섭 이 장관이 또 꿰찰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네.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차기 후보로까지도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뭐 이게 타이밍이 맞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죠. 김한섭 후보가 어쨌든 몸풀기가 지역에 내려와서 역량을 다질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물론 네. 그 타이밍상으로는 좀 애매해지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7년에 만약에 이제 대선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때 장관직이든 뭐 모든 고위 관료직을 내려놨으면 바로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저렇게 다음 코스를 밟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치 커리어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단절이 생긴 거죠. 이 공백기가 어느 정도 2025년에도 이제 장관을 그만두게 생겼는데 내년 지방선거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나오기가. 그러면 2028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3년 동안 밭을 이제 읽어야 하는 김한섭 장관의 어떤 이 고독함, 외로움 잘 달래질지는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아마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원주을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또 지역 활동에 매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좀 고민 중에 있겠죠. 어떤 아마 게 맞을지에 그렇겠죠. 대해서.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시장 후보 얘기도 나오지만은 뭐 장관을 해놓고 그러니까 시장까지 본인이 하기는 애매하죠. 네. 네.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금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 4선 한기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의 3선 이철규 국회의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3선 이양수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니 뭐 하는데 다 출전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친윤계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네. 넓게 보면은 뭐 이 정도 하마평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자, 이 현직 김진태 지사에게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게 우상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에요. 이번에 임명이 됐죠. 맞아요. 강원 네. 출신 첫 어떻게 보면은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간 고위 인사.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분은 저 서울을 지역구로 계속 활동했던 분 아니냐. 네네.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왜 강원도로 와? 할 텐데 이분 고향이 철원입니다. 철원 출신이에요. 중요하죠. 철원이 또 강원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 아닙니까? 접경 지역이기 네네.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서 거의 재미를 못 봐요. 근데 우상호는 이제 철원 출신이니까 일단 가장 민주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뭔가 선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거기를 바탕으로 민주당 강세적인 춘천, 원주까지 먹는다면 이거 충분히 승산 있다. 영서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광재 전 그 도지사도 처음 도지사 될 때 그런 그 핀포인트에 본인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고향이었던 저 평창 쪽이라든지 네네. 태백, 정선 이쪽 표를 또 가져오다 보니까 도지사를 할 때 어쨌든 이 영서 남부권부터 해가지고 동부권까지 막 이렇게 좀 휩쓰는 모양새가 됐었던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 그림을 이제 접경 지역에서 우상호를 바탕으로 또 해볼 수 있잖아요. 이번엔 북진 전략이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원주에도 굉장히 또 자주 찾아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서 남부 쪽에도 어쨌든 기반을 많이 닦아놓고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대선 당시에도 골목골목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강원도 아주 구석구석을 다 훑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아 우상호 이거 결심 섰구나. 왜냐하면 작년 한 중순쯤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서울시장과 강원도지사직을 약간 저울질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강원도지사 쪽으로 좀 무게추가 실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얼굴을 그럼요. 보이는 게. 그리고 우상호는 어쨌든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쵸.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김진태, 우상호 이거 뭐 말빨로도 서로 뒤지지 않고 인지도로도 서로 맞다이 가능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김진태 지사가 그 우상호 이제 그 정무수석이 이제 입각했을 때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덕담 정도 남겨야죠. 네. 그래도 또 이게 승리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관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왜 하필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상호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을까? 그건 물론 여야와 관계가 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임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무수석 자리가 그 정무수석의 역할 중 하나가 자치발전을 담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치발전 비서관을 따로 두고 있어요. 정무수석 아래에. 자치발전이 뭐 하는 됩니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두루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정부 메시지가 뭐니까 우상호 강원도지사 나가야 되니까 강원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자치발전 업무를 맡고 있는 정무수석을 우상호에게 줬다는 거는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도 5극 3특이었나요? 아, 그렇죠. 그 지방자치의 균형발전 핵심 전략. 균형발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상호가 책임지면서 기반을 닦아라. 강원도도 좀 신경 쓰면서 적당히 눈치껏 신경 쓰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저 누굽니까? 누구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우리가 지금 동서로 약간 득표 결과를 보면 대선 결과를 보면은 분리가 됐는데 동쪽은 빨갛고 서쪽은 파랗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가 안 나온 강원과 뭐 영남 이런 쪽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강원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원을 신경 쓰는 어떤 천명 역할로 또 이제 우상으로 점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과대 해석하나? 그래서, 아니 근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처음에 사실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고 했을 때 내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입각을 왜 벌써 그냥 할까 이런 그러면 생각을 이게 했었거든요. 지역구 관리할 시간이 없는 건데 네. 라고 할 텐데 오히려 좀 관리할 수 있는 더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김진태 대 우상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민주당에 좀 도전자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 어제도 아주 길게 언급을 했었던 육동환 춘천시장. 이분도 하마평 오릅니다. 또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언제든지 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고 또 춘천에서 요즘에 아주 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업혁신파크부터 해서 지금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도 그렇고 굵직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나간 이유가 뭐겠느냐? 좀 성과를 이렇게 크게 내가지고 체급을 높이고 싶은 욕심을 이 육동환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춘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네. 내가 도지사가 돼서 춘천 발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의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런 얼마든지- 명분을 또 세울 수도 있기 얼마든지 때문에 가능한 명분이고요. 네. 또 육동환 시장이 행정적인 야망이 또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경선 한번 나가볼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한번 도지사에 출마하고 싶은 욕심은 언젠가 낼 것이다. 그게 뭐 차기가 될 수도 있고 차차기가 될 수도 그쵸, 있고 네. 어쨌든 하마평에는 오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재선 춘천시장을 하고 이제 도전하는 게 아마 순리에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분 이제 영동권을 대표할 수 있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삼성 장군 출신이죠. 이분도 어쨌든 도지사 욕심은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공백기가 다음 총선까지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볼 필요성은 또 있겠죠. 그쵸. 네. 그런데 또 국방부 차관 입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가 더 좋을까? 그래도 일단 차관으로 갔다가 뭐 지방선거까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인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백을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그렇죠. 네. 네, 쉬면은 또 뭐합니까? 자 그리고 이분도 하마평에 꼽힌다. 우리 원주 의뢰 송기현 국회의원도 도지사 나갈 수 있다. 송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선 당시에 어쨌든 이제 3연임 최초 원주 역사상 최초의 3연임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무게감이 생기니까 원내대표 내지는 정책위의장 내지는 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못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정계에서 약간 비주류가 됐었단 말이야. 이분이 약간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이거 애매하다 약간 이러니까 자리가 오히려 안 나는 거야. 워터멜론 아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오해지 오해 아닌데 오해가 생긴단 말이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매 맡는 당직도 뭐 다 부위원장 이런 것만 맡고 계세요. 힘 있는 당직을 지금 못 맡고 계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행정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게 도지사를 좀 노려볼 수 있다. 왜냐면 강원도 지금 유일의 삼선 국회의원이니까. 다만 약점이 있다면은 삼선 국회의원이지만 원주 바깥에서 그렇게까지 인지도나 소위 말해서 좀 무게감이 있지는 않은 것도 그쵸.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는 약하다 보니까 본인도 네. 솔직히 행정 쪽보다는 계속해서 입법부 활동을 하는 게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 커리어에서 그 그렇죠.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당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정기현 의원 당신의 충성심을 보겠소. 도지사로 나가시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내년까지 네. 모릅니다. 그렇고요. 또 송기현 의원 나가면 또 누구 나가야겠습니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허영 국회의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재선에 또 이분도 언제든지 또 도지사 욕심을 낼 수가 있다라는 점. 민주당에서는 또 크게 이렇게 5명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뭐 내년 뭐 전망을 하는 김에 최근의 표심을 살펴볼게요. 지난 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가 54.07%,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5.92%를 기록해서 김진태 후보가 8.15%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 네, 당시에는 그래도 꽤 차이가 격차가 좀 났었어요. 났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강원도 표심 국민의힘의 김문수 47.30, 민주당의 이재명 43.95, 3.35%포인트 살짝 좁혀졌다. 5%포인트 정도는 강원도 표심이 좀 더 민주당 쪽으로 향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민주당의 득표율 자체는 줄었지만 격차는 좁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봤을 때는 내년 선거 박빙이 될 수 있겠다. 그쵸. 도지사 네. 탈환 민주당이 충분히 욕심내볼 만하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이 그 1년이라는 이 오묘한 이 시기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그렇죠. 지난 도지사 선거 당시에는 춘천이 넘어갔었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으로. 네. 근데 이번 대선 당시에는 춘천 원주가 굳건하게 민주당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영동권에서 최대한 선방을 하고 접경 지역에서도 그 최대한 표를 가져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짜느냐가 내년에 좀 승패를 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을 한번 알아볼게요.
강원도 교육감 현직은 보수 성향의 초선 신경호 교육감이 맡고 있죠. 이분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니 지금 재판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1심 선고가 아직도 안 났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재판 동안 뭐 들어보니까 한 7월쯤에 날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1심이. 최근에 네. 공판에 또 신경호 교육감이 드디어 출석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마 다음 선거 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가 가능할 것 같다. 재선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나올 수 있냐 없냐의 그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대법 판결까지 당연히 다음 선거까지 전까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쵸. 물론 교육감직 박탈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다음 선거 출마는 힘들게 좀 법원 결정 그 안에 나오지 않겠냐고 했는데 네네. 이거 뭐 1심 선고도 안 나오니까 참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맨날 무슨 뭐 저 민주당의 재판 지연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신경호 교육감이야말로 대단했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전략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본인이 의도한 거는 아니겠죠. 네,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수 진영의 함화평 보면은 현직인 신경호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매우 유력합니다. 교육감은 보통 한 번 하면 끝까지 하시려고 그쵸. 하잖아요. 네. 3선까지 노릴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보수 진영에 도전자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닐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특히 설령 신경호 교육감이 재선을 하더라도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김익중 강원진로교육원 원장이 또 함화평에 오릅니다. 이분은 근데 사실상 신경호의 최측근이에요. 신경호 교육감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처음에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신경호 캠프에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바람에 벌금 50만 원형을 받습니다. 비서실장 재직 중에. 그래서 비서실장을 잠시 내려놓았는데 벌금형을 받고 돌아오니까 다시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니 선거 사범인데 다시 비서실장으로 뻔뻔하게 임명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야 신경호 교육감 아무리 측근이 중요하다 그래도 벌금형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임명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공시는 외면하지 않아. 그래서 한동안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후에 개방형 직위로 바뀐 진로교육원장으로 아예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속 좋은 자리를 주고 있다라는 점 최측근.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보험이 가깝지 않나? 보험에 가깝다. 신경호 교육감 날라갔을 경우에 네. 김익중 원장이 슬며시 이제 이어받는 식으로 약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뒤를 그렇죠. 바로 마치겠습니다. 신경호의 유지를 내가 잇겠습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다음으로는 유대균 교육사랑 플랫폼 대표. 이분도 보수 성향인데 지난 교육감 선거에도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3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 출마가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영욱 강원도의원. 이분이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도 출마가 유력하다. 그리고 조백송 대룡중 학교 운영위원장. 이분도 지난 교육감 선거 때 나왔었어요. 네네. 주구경 강원 입시 포럼 대표. 이분은 뭐 교권 신장, 학력 신장 뭐 이런 거 보수 교육감들이 전통적으로 외치는 맞아요. 슬로건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마가 유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강익 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 이분도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계속 함화평에 올랐던 분인데 이번에도 출마가 유력합니다. 자,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살펴보면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이 강원도가 민병희 교육감이 3선을 했던 곳인데 그러니까요. 진보 교육감이 언급결에 다 단일화가 됐나요? 그럼 지난 선거 때 단일화를 했어야지 왜 이제 단일화가 된 거야? 자,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진보 성향 후보로 출마했던 강사명 전 강원도 교육청 기획조정관이 이번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벌써 지역을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 곳곳을 다니시던데요. 아니 원주 네. 되게 자주 오시던데 근데 이분이 춘천에 계시잖아요. 네. 춘천 활동도 하시면서 원주 뭐 자질구레한 행사까지 다 다니시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번에는 정말 더 제대로 준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에 2위를 차지했었는데 물론 격차가 6.5%로 좀 나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아쉬웠던 거는 이제 진보 진영 단일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네네. 단일화를 했더라면은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제대로 한번 써가지고 신경을 꺾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건지 어떻게 원고필에 다 네. 정리가 됐네요. 자, 지난 교육감 선거 결과 잠깐 살펴보면은 보수 성향의 신경호 후보가 29.51%로 6.5%포인트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2위는 진보 성향 강삼영 후보 22.96%였고요. 3위는 보수 성향의 유대균 21.01, 4위는 진보 성향의 문태호 12.23. 그러니까 2위와 4위 이 진보 성향 후보의 표를 합치면은 너끈히 34% 정도 되기 때문에 그쵸. 네. 1위 신경으로 꺾을 수가 있었다. 5위는 보수 성향 조백송 7.70, 6위는 보수 성향 민성숙 6.5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난 교육감 선거 보수 4명, 진보 2명의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경호가 이겼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만큼은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진보는 무조건 한 명으로 단일화하고 그쵸. 보수가 네. 분열하기를 좀 바라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또 전국적으로도 이제 교육감 선거들은 항상 되게 그렇게 그랬었죠. 반대가 네. 됐었죠. 항상 우리 전통적인 정치의 문법은 진보가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그래도 어쨌든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서 이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전략들이었는데 교육감은 항상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후보가 그렇죠. 당선되는 경우가 좀 수월하게 많았었죠. 이겼었죠. 전국적으로. 네. 보수는 항상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네거티브하다 망하고. 근데 내년 이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강원도 지사, 강원도 교육감에서 강원도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쪽으로 가보면요. 원주시장, 네, 먼저 살펴보면은 현직은 국민의힘의 초선 원강수 시장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해가지고 맞아요. 지겹네 좀. 네. 국민의힘 하마평 역시 현직인 원강수 시장이 가장 유력하죠. 네, 네. 유력한 거 맞겠죠? 뭐 그렇긴 네. 하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건 확실시 되는 거니까. 네, 도전하는 건 확실하고요. 뭐 본인도 어쨌든 한번 하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과제로 놓은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삼성전자 네. 반도체 공장 유치를 포함해서 대기업 어쨌든 유치 또 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이런 산업단지 조성들은 중장기 전략으로 본인이 다 설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거 달성하려면 내가 재선 삼성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출마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 교육센터 같은 것도 이제 뭔가 살짝씩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도 욕심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일단은 원강수 시장 쪽에 무게를 두긴 할 텐데 그래도 서브 후보를 좀 마련은 해놔야겠지요. 지금 거론되는 거는 김기홍 강원도의원, 이분이 이제 전반기 도의회 부의장을 했던 분이죠. 삼선 도의원입니다. 본인이 어쨌든 출마 욕심이 좀 있는 건지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네. 또 MG 도의원으로 언론에서 항상 주목을 받는 또 청년 도의원 중 한 명이죠. 최재민 강원 도의원. 이번에 이제 초선이긴 합니다만 정치 경력은 오래됐어요. 한 네. 10년 넘게 출마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당 활동도 오래 했었고 지역 활동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희가 올해 초에 원주시장 이제 후보군을 꼽으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김보혁 서강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법부학과 부교수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거든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좀 개파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강수 시장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강수 시장의 리스크가 좀 커진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 경선을 붙여서 좀 김보혁 교수 쪽으로 반대파는 좀 직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김보혁 교수가 실제로 최근에 좀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뭐 포럼도 개최를 하고 언론의 기고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기존의 원강수 시정과는 좀 다른 관점의 글들을만 게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치악산 케이블카라든지 아카데미 극장 포함을 해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살짝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도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그 지난 의장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된 다음에 맑은 정치 보수 연합이라는 새로운 제3 교섭 단체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네. 의장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지금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은 당내에서 조용기 의장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으로 돌아와서 거의 그거죠. DJ 펌프 디스 파리죠. 이 당을 좀 구해 주십시오. 네. 이끌어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용기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 의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당에서 부름이 있으니까 당원들이 날 부르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복당을 해서 화려하게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냉정하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용기 의장 쪽에서 소스를 흘리는 거일 수도 있고 그쪽 당원들이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결국 만약에 그런 행보를 갖는다면 아까 그 김보혁 교수처럼 그 원광수 시장과는 다른 결의 방향성을 수립을 했을 때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미 뭐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의장이 된 것 자체가 일단 의정 활동 중에 원광수 시장과 일정 부분 각을 세웠다고 볼 수가 네네. 있는 거고요. 또 어쨌든 이분은 협치를 굉장히 중시해 왔잖아요. 여야가 맞아요. 대화 네. 협력을 풀어야 한다. 그런 점도 원광수 시장과는 차별성이 있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히 저 행정복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상임위원장을 하면서도 쓴소리를 하기도 했었고 네네. 시정부를 상대로 그런 점들이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좀 빌드업으로. 준비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의 좀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지역 정가에선 들리고 있다. 즉 국민의힘이 위태롭잖아요. 중앙도 보더라도 그쵸. 지금 뭐 네. 한동훈 괜히 뭐 친윤 괜히 이래가지고 당이 뭐 쪼개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당을 할 수도 있다. 예. 친윤계와 한동훈계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원주의 당도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원주의 국민의힘도 그쵸. 그럴 네. 경우에 한동훈계 쪽으로 이적하는 또는 복당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복당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맑은 정치 보수 연합 3인방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김학배, 조용석 이분들은 어쨌든 당을 탈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장 선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고 이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당을 받아줄 명분이 지금 적단 말이에요. 사실 배신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복당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당이 쪼개진 다음에 한동훈 신당이 탄생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좀 복당을 하는 그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동훈 신당으로 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 복당인지 영입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네. 얘기도 지역 정부에서는 솔솔 나오고 있다고 오늘 합니다. 이건 진짜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 최근에 박정아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한동훈 신당이 원주에 만들어졌을 때 박정화가 그 한동훈 신당의 컨트롤 타워를 원주에서 맡고 네네. 그 가운데서 시장 후보로는 조용기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쨌든 그쵸. 그동안 합리적인 좀 정치를 펼쳐온 사람들을 영입해서 뭐 김보혁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림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점. 아니 이거 한번 한동안 해보겠습니다. 원주시장 이 선거가 2파전이었잖아요. 계속 항상 그랬었죠. 이 오랜만에 3파전이나 이런 걸 볼 수 3파전 뭐 있을지. 4파전이 될 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후보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분은 뭐 몸풀기 수준이 아닙니다. 그쵸. 내가 볼 때는 지금 후보 신청을 빨리 받아야 돼. 이분은 뭐 거의 지금 뭐 안달이 나셨어. 빨리 나가고 싶어서 현수막을 뭐 내가 저기 보니까 호저면에도 현수막을 다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네. 비서실장이자 원주시장 후보 현수막에도 어느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 원주시장 후보. 네. 후보로 이제 아예 각인을 시키시더라고요. 아니 곳곳에 언론 기고나 이런 데서도 이 전 원주시장 후보를 이제 타이틀로 많이 맞아요. 쓰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네.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싱크탱크 포럼의 이사장 이런 직함을 썼었는데 이제는 전 원주시장 후보다. 나 후보였다. 원주시장 후보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던데 어쨌든 이분은 뭐 100% 거의 뭐 출마하신다고 그쵸.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원광수 시장과의 리턴 매치를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나 민주당 경선 과정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후보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구자열 전 비서실장에 도전하는 인물 바로 광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입니다. 이분 재선 원주시 의원인데 반곡 관설동이 지역구인데 원주을에서 어느 정도 또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데 구자열 전 비서실장도 또 원주을이 지지 기반 그쵸. 약간 겹치는 네.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원주을에서 얼마나 지지 기반을 모으느냐가 좀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광문근 이 부의장은 또 이제 어쨌든 또 건축 쪽에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형적인 또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약간 원창목 시장과도 이미지가 겹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원창목 시장도 이제 건축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축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뜯어 고치고 싶은 심시티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럼요. 이제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욕심이 또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 뭐 상원 포럼이라고 해서 본인이 또 주도하는 또 지역 포럼도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시장 좀 출마에 발걸음을 좀 재촉하고 있다.
이어서 이분은 계속 언급이 되네요. 최석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이번 대선 때 또 뭐 열심히 뛰었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은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도 어쨌든 공백 기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쵸. 한 네. 번은 또 정치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때가 됐거든요. 아니 전 최석 이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전 그때 당시에 그 나름의 제3지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게 아직까지도 뇌리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네. 정의당에서 계속 맞아요. 출마를 했다가 네. 민주당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지역에서 뚜렷한 어떤 활동을 보이지는 못했어가지고 뭐 이렇게 공직 출마 공직 같은, 출마라든지 당 네. 활동은 또 열심히 맞아요. 하십니다만 네. 이번에는 한번 뭐 신청 정도는 해보지 않을까 경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출마를 하냐 안 하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지금 강원일보 보도로만 보면은 시장은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4선 도의원 선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나는 시장보다는 도의원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4선을 하게 되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구성이 민주당 우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네. 의장 자리를 좀 노리지 않겠느냐. 4선이면 최다선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4선 도의원이 돼서 도의회 의장. 강원 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 자리를 내가 꿰차겠다. 이런 쪽으로 좀 방점을 찍고 계신 게 아닌가. 또 정세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시장에 도전을 그럼요. 커리어를 네. 훨씬 쌓은 다음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거 맞습니까? 네. 원창묵 전 시장의 4선 도전설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같이 그러니까 원주에서 화려하게 역사상 최초의 4선 징검다리 4선을 노려보겠다는 건데 강원일보에서는 일단 그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원창묵 전 시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지역 정가의 또 한켠에서는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원창묵 전 시장은 아직은 이제 마음이 서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체근을 하고 있다. 시장님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후보군이 맞닥치가 않습니다. 역시 이 원창묵 시장님이 다시 나가셔서 4선을 해야 원주시 제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질하는 측근들이 있다는 지금 소문이 일각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 원창묵 전 시장도 지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그럼요. 4개월 3달 앞으로 다가오면 이거 모른다. 예전에도 원창묵 전 시장이 이제 도지사와 그 국회의원의 서울지사 상황에 넣었을 때도 하여간 주변 측근들이 계속 부채질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다. 원창묵 전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저는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4선 시장 도전해서 하면 이제 선거는 굉장히 재밌어지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도전 자체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렇죠. 화제예요. 야, 이거 우리 방송을 흥행을 위해서는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분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제명이 되셔서 무소속 상태인데요. 네. 최혁진 국회의원도 원주시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승계 논란이 있었죠.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맞아요. 네.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시에 기본소득당이 추천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새진보연합이 네네. 추천을 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복당하는 조건이 전제된 거였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근데 막상 의원직을 승계 받으니까 이번에 나 기본소득당으로 안 돌아갑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 민주당에 남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배신자다. 뭐 이런 용해인 의원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명을 해달라 해서 민주당이 제명을 하긴 했는데 너무 늦게 해버렸습니다. 의원직 승계를 맞아요. 다 받고 네. 제명을 하면서 무소속 의원이 됐어요.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을 했을 경우에 의원직 박탈이 되는 게 아니라 무소속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은 요원해졌고요. 뭐 민주당으로 복당도 지금 힘든 상황이죠. 일단 제명이 됐기 네네. 때문에 당분간은 무소속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용예인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최혁진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내가 기본소득당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가 일단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고 원주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래서 나 기본소득당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이제 다른 이제 최혁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기본소득 당의 당직자가 뭐 원주시장에 나가려면은 민주당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그 최혁진 의원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최혁진 네. 의원 이제 의원이죠. 네네. 의원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하여간 뭔가 민주당 원주시장에 함합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지금 전국 뉴스에 네. 왈가왈부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된 이상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게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나름 그렇죠. 수용한 게 아닐지. 그래서 지금 지역 정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최혁진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거 출구 전략도 없이 이러고 시장 나와도 이것도 이상한 상황이고 당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죠. 일단 뭐 제명이 됐으니까 네. 우리 당원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당과 인연이 많은 분이니까. 그리고 본인은 계속 곤란해하는 눈치예요. 민주당과의 관계성을 나는 무소속일지라도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분의 행보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원주시장 선거 결과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의 원강수 후보가 53.5%, 민주당의 구자열 후보가 46.44%로 원강수 후보가 7.11%포인트로 승리를 거뒀었죠. 크게 이기긴 했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네. 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선 구자열 후보가 리드한 것으로 나왔지만은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한때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리드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구자열 후보가 막판에 너무 방심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이래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 아마 절치부심하고 있겠죠. 구자열 후보도 그때 그쵸. 당한 게 네. 있으니까요. 자, 원주시의 최근 대선 결과를 통해서 표심을 추측해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7.74%,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42.60%로 이재명 후보가 5.14% 포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뒤집어졌습니다. 맞아요. 총선에서도 어쨌든 민주당이 득표가 좀 많이 나왔었고 네네. 대선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높게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경선을 어쨌든 잘 치르는 게 본선 경쟁력을 가장 잘 확보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양쪽 다 어쨌든 이 경선의 그렇죠. 이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원주시장이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가장 재밌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원주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엔 이웃 도시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도 재밌습니다. 네, 일단 현직은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육동환 시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마평 1순위 역시 현직인 육동환 시장이죠. 이분은 그렇죠. 뭐 아까 도지사 네. 후보군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사업이 이제 삽도 못 든 게 많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재선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맞아요. 체급을 높이려면 한 번 더 시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출마가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만은 도전자도 지금 몇 명 있어요. 일단은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상임 감사가 꼽힙니다. 이분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네네. 지금 지지자들과 지역에서 교류를 하면서 몸풀기에 좀 활발히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경선에는 이번엔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수 전 춘천시장도 좀 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대선 때 집중 유세에 참여했다. 이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했었는데 경선 때 어쨌든 떨어졌던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 시장 평가가 좋지 않으면서 현직 교체가 이루어지는 수모를 겪었었는데 나 이거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 네. 절치부심했다. 다시 도전한다라는 건데 이재수 시장은 어쨌든 마을 활동이라든지 맞아요. 시민 활동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좀 비슷한 행정들을 춘천에서는 펼치려고 했었고 그래서 버스도 뭐 준공영제로 네. 바꾸기도 했었고 청년 사업들도 활발히 펼치기도 했었는데 그 사업들의 명과함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볼 때는 근데 이제 와서 이 사업들이 빛을 보고 있다는 거야. 버스도 그렇게 준공영제 할 때 욕을 하더니 지금 잘 바꾸지 않았느냐 평가 좋지 않냐 이거 육동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이제 시민들이 알아주고 있다. 나 다시 평가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바뀐 이 평가의 수혜를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죠. 네,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그렇죠. 이게 또 바뀌고 나서 지난 다음에 평가가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시금 이분이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평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죠. 그 당내 기반을 또 얼마나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를 맞아요. 일이고요. 네. 여담이지만은 작년에 시민정치 아카데미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재수 전 시장이 오셨어요. 그렇죠. 시장이란 네.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열별 토하셨습니다. 나의 시정 철학이 이런 거였는데 춘천에서 이런 걸 했는데 시민들이 잘 알아주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아마 그렇게 시민 탓을 한 건 아닌데 시민들한테 가닿지를 못했다. 나의 이런 전략들이.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럼 차기 시장에 출마하실 겁니까? 라는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별로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뭔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무념무상인 것처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좀 욕심이 생기셨는지 어쨌든 출마에 나서는 모양새예요. 민주당에서 마지막으로는 허소영 강원도당 수석 대변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춘천을 지역구로 강원도 의원을 지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춘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 친 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민주강원혁신회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좀 이분에게는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경선에는 한번 뛰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정치 커리어를 쌓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 시장직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후보군 살펴보면요. 먼저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이 1순위로 꼽힙니다. 전후반기 모두 의장을 맡고 있는데 항상 지금 사사건건 육동안 시정과 각을 세우면서 어떻게든 존재감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도 원주통신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김진태 지사도 좀 푸시를 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연히 이제 출마는 노려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의장 했으니까 이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장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분은 또 이제 아들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분이 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이게 나 시의회 의장 아들이야 이러면서 아들이 좀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좀 거들먹거리다가 술 취해가지고 좀 난동 아닌 난동을 피우다가 이게 또 뉴스를 크게 도배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참 이 리스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론에서 공격당하기 가장 좋은 리스크잖아요. 이게 자녀 리스크를 또 극복을 해야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또 시장 선거 나오면 뭐 토론에서 당연히 그거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아드님이 그 문제가 좀 말이 많던데 그 시장이 되면은 그 잘 될까요?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고 나 이제 시장 아들인데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나올 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본인에게는 좀 불안 요소다라는 점. 자, 그리고 박기영 강원도의원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도의회 전반기 안전건설위원장을 맡았었어요. 이어서는 변지량 전 강원도 도민복지특별자문관도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이분은 당을 엄청 많이 거쳤습니다. 화려하네요. 80년대 중반에 신민당 정말 가물가물한 이름도 가물가물한 신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요. 통일민주당, 민주자유당,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정치 여정을 거쳐오신 분인데요. 이게 색깔이 점점 더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수정당 계열로 돌아오셨는데 2014년 춘천시장 선거에 나가서 무소속으로 2위를 했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됐었어요. 이때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습니다. 이때 41.96%를 득표했었고요. 2018년 춘천시장 선거에서는 3위를 기록했어요. 11.26%. 이번에 다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거죠.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도 후보로 꼽힙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로 나갔었어요. 이분. 2위를 했었죠. 44.84%, 0.89%포인트 차. 아깝게 낙선했기 때문에 이거 잠 못 자거든요. 그럼요. 4년 동안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가능성 높다. 한중일 국민의힘 강원도당 대변인,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도 아니 이분은 지금 경제 챙기기도 바쁜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지금 강원도 경제가 지금 난리인데 약간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꼽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강원도에서도 시급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강원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다 보낼 기세야. 정광열 부지사는 또 삼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스펙으로 밀어붙일 계획도 아마 김진태 지사는 세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 지방선거 춘천시장 선거 결과 살펴보면은 민주당의 육동한 후보가 45.62%, 국민의힘의 최성현 후보가 44.84%, 무소속의 이광준 후보가 9.53%로 육동한 후보가 0.78%포인트 승리를 거뒀는데 보수가 분열을 했었죠. 이광준 이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는 바람에 최성현 후보 땅을 치고 애석하게 통탄을 금치 못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춘천이 사실은 어려운 선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보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주당이 그동안 자력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민주당이 좀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6.1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3.42%로 2.73%포인트 차 어쨌든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쵸. 이것도 사실은 접전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그래도 춘천은 민주당에게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도 읽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육동안 시장이 어쨌든 중량감을 많이 높여놨고 무게감을 많이 높여놓은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도의 지금 후보군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춘천시장 살펴봤고요. 네, 이제 빅3의 마지막 강릉으로 가보죠. 네. 강릉 일단 현직은 국민의힘의 초선 김홍규 시장입니다. 개발에 정말 지금 과몰입하고 계신데 경포의 인공 분수에 이어서 대관람차까지 지금 지으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강릉 전체를 지금 공사판으로 만들고 계신데 당연히 재선 도저에 나서시겠죠. 그럼요. 아직 뭐 인공 분수 삽도 못 떴고요. 네. 대관람차는 투자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다시 도전하는 수밖에 없다. 일단 김홍규 시장 국민의힘에서는 1순위 네네. 후보군으로 꼽히고요. 김홍규 시장이 가장 단독 후보로서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권형열 강원도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반기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시장 욕심을 내볼만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수 공천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무리할 것 같다 하면은 당에서 일부러 좀 경선을 붙여볼 수도 있지. 그런 생각. 의장님 한번 흥행 좀 띄워주시죠. 이럴 수도 있고 묘참에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김홍규 시정의 평가에 따라서 권영렬 이제 의원의 출마 여부도 가려지겠죠. 맞아요. 네. 자, 이 김홍규 시장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의외로 짱짱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네네. 꼽힙니다. 이분은 2018년에 강릉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무소속으로 10.09%를 득표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3위를 차지했어요. 맞아요. 그 네. 보수 성향이 강한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10.09% 의미가 있었고요. 2022년에도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노렸습니다만은 당시 당에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하는 바람에 못 나왔습니다. 이래놓고 김우영 김우영 씨는 이래놓고 이제 서울로 네. 가셨죠. 도당 위원장직을 내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욕도 많이 드셨는데 강원도에서는 이제 김중남 위원장은 강릉에서 계속 텃밭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번만큼은 내가 한번 이변을 일으켜볼 수 그쵸. 있다라는 점. 그동안 쌓아왔던 걸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보수 성향이 강한 강릉에서도 거의 40%가 넘는 득표를 보여줄 만큼 개인적인 경쟁력 이런 걸 입증해 냈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분이 과거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기도 했었고 이게 사람을 좀 이제 어쨌든 조직하고 이제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이렇게 풀뿌리 네. 활동을 하면서 조직세를 계속 키워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세와 합쳐져 가지고 지금 또 정세가 좋으니까 그럼요. 바람을 타면은 모른다. 파란 일으킬지 강릉도 모른다. 뒤집어질 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법 다크호스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그쵸. 원래는 네. 이제 김중남 위원장이 그냥 단독으로 사실상, 네. 아주 그냥 뭐 1순위로 출마하는 것 같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좀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강릉시장 출마를 선언했어요. 지금 이적을 했죠. 이적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권리당원 1천여 명과 함께 이적을 했습니다. 어이, 그래도- 자기 조직 기발 다 들고 왔다는 그쵸. 거예요. 네. 김한근 전 시장은 2018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강릉시장을 역임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정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분의 그 민주당 입당을 두고도 이게 맞냐 받아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권리당원 1000명과 함께 입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내 경선이라든지 세력을 무시할 수 네. 없습니다. 뭐 시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쵸. 네. 뭐 이분이 어쨌든 인맥이 저 시청 안에도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중남 위원장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지난번에도 전략 공천 때문에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김한근 시장이라는 전 시장이랑 또 다크호스를 만난 거죠. 근데 뭐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한근 시장이 그냥 나서고 원래 시장을 했으니까 민주당 네. 후보로 나서고 김중남 위원장은 이제 총선을 노리는 지금 권성동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런 네. 그림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경선에서 이제 붙어서 그냥 승부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김현수 강릉시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젊은 시의원이 9세대를 밀어내고 나와야 한다.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경수 전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배선식 전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릉은 또
제3 후보들도 하마평에 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혁신당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영란 개혁신당 강릉시 당협위원장 지난 총선에서 강릉시에 출마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41%를 득표했는데 계속 강릉을 기반으로 해서 개혁신당 당 활동을 펼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당의 위세를 계속 키워나가려면은 선거에 출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뭐 네. 시의원, 도의원 그거보다 이제 시장에 나가서 좀 더 이제 체급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혁신당도 뭐 이준석 후보도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소감을 밝힐 때 어쨌든 그 이 득표를 발판 삼아서 내년 지선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힌 것처럼 어쨌든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역에서 후보를 계속 내야 하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강원도는 완전히 지금 불모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현수막 거는 것만 봐도 이게 지금 당 쉽지 지지 않은데. 기반이 그렇게 네.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강릉 한 곳은 그래도 우리도 전국적으로 후보를 냈습니다라고 할 때 강릉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런 네.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아마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진보 정당으로 사회민주당이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정의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27%.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강원도의 유일한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였던 오.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또 상징성을 포함해서 사회민주당의 또 당세를 또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출마를 하지 않을까. 참고로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민주당 원내 정당입니다. 지금 한창민 의원이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물론 위성 정당을 통해서 맞아요. 원내 네. 입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 결과 잠깐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의 김홍규 후보가 43.92%, 민주당의 김우영 후보가 29.68%로 14.23%포인트 차로 김홍규 후보가 이겼었습니다. 격차가 역시 많이 납니다. 네네. 강릉시죠. 보수성에 그만큼 하고요. 특히나 이 당시에 무소속으로 김한근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무려 24.11%를 득표하면서 보수 분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김홍규 시장이 이겼다. 보수의 표를 나눠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네. 민주당 표도 가져갔나?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김홍규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득표를 이 당시에 올렸고요. 정의당의 임명희 후보는 2.27%를 득표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세는 공고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49.96%,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1.42%로 8.54%포인트 차로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이에 강고한 보수의 콘크리트.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깨질 수 있을 것이냐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도 40%를 넘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가능성을 엿봤다. 여기에 네. 김중남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조직력과 네. 역량까지 더해진다면 이거 모른다. 물론 뭐 김한근 전 시장이 그쵸. 또 네. 있고요.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빅3 도시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동해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빅3는 거의 지금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뭐 강원도지사, 강원교육감 포함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빅3 외에는 그 외에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네. 강원 일보에 나온 대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네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지금 좋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한 2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하면 이 페이스대로 하면은 동해시부터는 살짝 좀 간략하게 간다는 말씀. 자, 일단 현직 시장은 국민의힘의 삼선 심규원 시장입니다. 3선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못 나오고요. 또 심규원 시장은 지금 뇌물수습을 그쵸. 비롯한 개인 네. 비리도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분은 정치 활동을 지금 재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무주 공산이 된 동해시장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래서 시장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국민의힘은 일단 김기하 강원도의원, 김종문 전 동해부시장, 최재석 강원도의원, 박주현 동해시 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무소속 서상조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복당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네네. 5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뭔가 이렇게 딱 탄탄한 그 자리가 없어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나도? 도전을 하잖아요. 난가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쵸. 다 그냥 출마해 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이 더 많습니다. 김형원 전 강원도의원, 안승호 전 동해시 지역위원장, 이동호 동해시 의원, 이정학 전 동해시 의원, 최석찬 전 동해시의회 의장, 한호연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꼽히는데 이 중에 최석찬 전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동해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전할 가능성이 크죠. 맞아요. 이런 가운데 무소속 김홍수 전 민주평통 동해시 협의회장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경선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동해시 지난 지방선거 결과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의 심규원 후보가 57.09%, 민주당의 최석찬 후보가 24.98%, 무소속 심상화 후보가 17.91%로 여기도 역시 보수 성향 후보들의 분열이 일어났어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심규원 후보가 32.11%포인트의 압승을 거뒀다. 동해도 강원도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인데 32.11% 차가 났다. 대단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세가 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49.72, 민주당의 이재명 42.16으로 7.56%포인트 차 김문수의 승리였다. 네네. 역시 강릉과 마찬가지로 이 강고한 보수세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으로 속초시로 넘어가 보죠. 속초시장 현직은 국민의힘의 이병선 시장인데요. 이분 재선인데 징검다리 재선입니다. 한 번 쉬고 초선하고 네. 한번 낙선하고 그 다음에 재선을 해가지고 연속으로는 초선이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4선까지도 가능하다. 3연임을 할 경우에 네. 지금 현재는. 당연히 이병선 시장 국민의힘에서는 1순위 후보군으로 꼽히고요. 김명길 속초시 의원, 이분은 전반기 속초시의회 의장을 지냈는데 이분도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철수 전 시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속초시장을 지냈다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정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지금 그 속초 아이 대관람차 인허가 관련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영랑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뚫어내야만 시장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경선은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게 뭐 재판 나올 수야 있겠죠. 뭐 재판 결과 그때까지는 안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 뭐 어쨌든 도전은 해볼 것 같다. 네네. 전직 시장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네. 있고 아직도 이제 조직적 기반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후보로는 김준섭 전 강원도의원도 꼽힙니다. 이분은 전 우원식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출신이에요. 중앙정계에서 커리어를 좀 쌓았다 그래도.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출마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중앙과의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국비 확보를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이원찬 전 속초 부시장, 주대하 전 강원도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주대하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속초시장 후보로 나와서 낙선을 했습니다. 여기 이분이 여기도 등장합니까? 김도균 강원도당 위원장 도지사가 안 되면은 속초시장으로 출마할 수도 네. 있다. 어떻게 해서든 놀면 뭐하냐? 만약에 차관 못하면은 그럼요. 속초시장이라도 나가보지 않겠냐? 근데 의외로 어쨌든 의외가 아니지. 김도균 위원장은 또 삼성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도 소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네. 속초가 어쨌든 민주당 시장이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김철수 전 시장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김도균 위원장이 기꺼이 출마해가지고 그럼요. 네. 얼마든지 속초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본인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냐 행정가 쪽이냐 아니면은 국회의원 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행보가 갈리겠죠. 자, 무소속 후보군도 있습니다. 김진기 전 속초시의회 의장. 이분은 지난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선포에 실망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상태이고요. 네네. 염하나 속초시원. 이분은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상태인데 또 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더라고요. 속초시장 선거 지난번 결과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의 이병선 후보 56.94, 민주당의 주대하 후보 43.05, 13.88%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이것은 뭐 정세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김철수 전 시정에 대한 평가도 네네. 간격이 있다라는 점. 이번 대선에서는 박빙이었습니다. 강원도 영동권 치고는 맞아요.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47.52, 민주당의 이재명 44.62, 2.90%포인트 차. 영동권
차원에서는 가장 박빙이었다라는 점. 이게 속초도 어쨌든 그런 개발이 많이 되고 또 고속도로도 뚫리면서 속초도 의외로 이게 이주 인구가 제법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세 변화에도 영향을 좀 준 게 아닐까. 근데 네. 양양은 왜 그러지? 아무튼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속초는 민주당 충분히 해볼만하다. 네네. 공천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점. 인물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경선 여기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예요. 네. 그 다음으로는 홍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윗동네네요. 네. 홍천. 현직은 국민의힘의 초선 신영재 군수입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신영재 군수가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 뭐랄까요, 이게 대소사를 잘 챙긴다고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저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홍천에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신영재 군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분이 이제 지역에서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쵸, 뭐 네. 정치인들이 방문할 수 있지만 뭐 군의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 도의원이 올 수 있어도 이 군수가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그쵸. 챙기는 게 네. 굉장히 저는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군의 만큼 정치라는 거는 이례적으로 네. 좀 느껴지긴 했는데 원래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군수가 오니까 제가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돼서 밖에 나가는데 군 공무원이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끝까지 아마 비서실장인지 모르겠지만은 집에 못 가고 계속 그러고 그런 고충이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신영재 군수가 네. 매번 그렇게 어쨌든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이든 뭐 그렇게 다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소사를 그럴 네네. 때마다 공무원도 다 가는 거고 하여간 그렇게 지역을 열심히 또 챙기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다들 그러나 군수들은 뭐 하여간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는 그 유권자 수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한 표 한 표가 중요해서 마을 단위로 다 챙겨야 되지. 네. 이장들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대소사를 다 챙겨야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뭐 이렇게 저기 뭐 근조한 이런 거는 네. 너무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신영재 군수가 지금 가장 유력합니다. 당연히 재선 도전에 나서겠죠. 이렇게 뭐 자기 그쵸. 나름대로 열심히 네. 하시고 계신데. 그럼 도전자도 있어요. 방정기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분은 12월에 처장 임기가 끝났는데 그때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마평에 오른다는 거는 정세를 좀 더 살펴보겠다. 그게 조금 유력해 보이죠. 그리고 박영록 홍천구의 군의장, 뭐 의장이니까 네네. 당연히 한번 도전을 해보겠죠. 전후반기 모두 의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강원일보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 군정이 힘을 실어야 한다면서 선긋기에 나서게 했는데 오. 이런 말을 하고도 출마하시는 분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신영재 군수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일단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이 꼽힙니다. 재선 군 의원이고 부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또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기호 홍천군의원, 이광재 홍천군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혀요. 김재근 전 홍천군의회 의장, 박승영 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특히 이 박승영 전 소장은 지난 이렇게 내란 사태 때 이렇게 결심한 분들이 많아.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 3월에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정세가 확 변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겠죠. 맞아요. 이거는 갈아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민주당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장도 최근 읍면 행사마다 꼬박꼬박 참석을 하면서 이- 닷을 일구고 계시다고 이게 하네요. 군 정치라는 건 이래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구석구석 다 가야 하나 봅니다. 여기에 허피롱 전 군수도 유력하게 꼽힙니다. 전 군수니까 당연히 또 나오고 그쵸. 싶겠죠.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홍천 군수를 역임했었고요. 2024년 총선 때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에 출마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득표율이 나쁘진 않았어요. 42.28%. 네. 현재 지역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군수보다는 국회의원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네. 막판까지 좀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후보군으로 허남진 전 홍천 군의원도 꼽히더라고요. 이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선 군의원을 여기 연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선째 임기를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아서 의원직 박탈이 됐었더라고요. 벌금 700만 원이면 꽤 세네요. 꽤 세게 때려 네. 맞았죠. 근데
이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인데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이제 2019년에 선고받았으니까 그래서 출마 제한 기간이 끝나서 이번에 다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네네. 근데 무소속으로 지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소속 도전자. 그래서 홍천은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본선이 경선도 좀 치열할 것 같고요. 지난 선거 결과 살펴보면은 국민의힘 신영재 58.83, 민주당 허피롱 41.16으로 17.67%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홍천 쉽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조금 좁혀졌어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50.96, 민주당의 이재명 41.77로 9.19%포인트 차.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쉽진 않네요. 그리고 네. 보수세가 강고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척시 넘어가 보죠. 네. 삼척. 현직은 국민의힘의 초선 박상수 시장입니다. 역시 뭐 현직이니까 재선 출마가 가장 네네. 유력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도전자로는 김상아 삼척시 체육회장, 김인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이 꼽힙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경선 가능성이 있죠. 네네. 아무래도 초선 정도 되면은 그쵸. 일단은 해볼만하다. 네. 경선에서 아직까지는 좀 꺾어볼만하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또 같고요. 시정의 평가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달리기 때문에 김인배 전 협의회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삼척시 의원을 역임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장을 맡았었고요. 2018년에 삼척시장 선거에 나와서 2위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장에 선거에 나오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박상수 시장이 경쟁자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양호 전 삼척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재선 삼척시장을 역임했어요. 근데 원래는 한나라당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정치 커리어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 당적을 달고도 이제 시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긴 한데 그 한나라당 출신이었습니다만은 2010년대 초반에 한창 이제 삼척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원전이잖아요. 아, 그렇죠. 주민 반대가 네. 거셌는데 그 당시 김대호 삼척시장은 원전을 강행하려다가 막 주민 소환 투표도 받고 네. 막 이랬었잖아요. 이 김양호 전 시장은 그 당시에 선명하게 원전 반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돼요. 오. 원전 반대를 기치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정당에 내가 입당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원전 백지화를 어쨌든 선언을 그쵸.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 약속대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2018년 삼척시장 선거에서 61.8%를 득표하면서 당선돼요. 민주당 당적으로 삼척에서 61.8%를 득표한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그만큼 개인기가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이 원전 반대라는 이 슬로건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이게 네. 이 삼척에서는 정말 뜨거운 현안이었어요. 네. 그만큼 시장 선거를 좌우할 만큼. 그래서 민주당 당적으로는 최초로 삼척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바로 김양호 전 시장이죠. 그만큼 입지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 나 아니면 누가 삼척에서 시장하냐? 민주당 나 아니면 누가 할래? 그쵸. 나밖에 없다.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61.8%가 장난인 것 같냐?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당내에. 김희창 삼척시의원 이번 재선입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 이번 3선입니다. 체급을 좀 높이고 싶은 욕심이 네네. 있겠죠. 여기에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지역위원장도 후보로 꼽히는데 이분은 지난 지방선거 때 삼척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무려 6선 삼척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더 할 게 없어요. 내가 뭐 하겠냐? 시의원 6번 했는데 시장을 해야지 이제는. 여기서 더 할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니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시의회에서도 말릴 판이에요. 그만 좀 오십시오 이정우 의원님. 사무국 직원들도 지겹습니다. 의원님 제발 더 위로 가십시오. 시청으로 가십시오. 시에 그만 오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시장 경선은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당적도 원래는 보수 정당 출신이에요. 무소속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계열로 있다가 2019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당적으로 이제 영동에서 새로 텃밭을 갖고 가는 분인데 네네. 본인은 이제 지역위원장이니까 뭐 국회의원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삼척시장이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 국회의원보다는 그걸 노리고 아마 출마할 가능성도 있겠죠. 또 정세가 유리하게 맞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자, 무소속 후보군으로는요. 김동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김형태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 회장이 꼽히는데 이분들은 무소속으로 딱 이렇게 출마하기보다는 아마 기존 거대 양당 중 한 곳에 입당을 해서 간을 보다가 입당을 해서 시기에 맞게끔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도 양당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지방선거 결과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박상수 49.12, 민주당의 김양호 46.61로 2.51%포인트 차 오, 박빙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세가 불리했음에도 김양호 후보의 개인기가 상당했다. 박빙으로 끝났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번 대선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53.13, 민주당의 이재명 39.08로 14.0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유일하게 여기가 이재명 후보가 40%를 못 넘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고요. 그런 점에서 보수세가 강고하지만 김양호가 출마하면 어떨까? 아, 이건 김양호의 다르다. 힘은 김양호의 힘은 대단하다. 정세도 바뀌었고 민주 당적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도 이 양자 대결 리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으로 횡성으로 넘어가 보죠. 야, 우리의 또 이웃 중에 이웃이죠. 횡성군. 현직은 국민의힘의 초선 김명기 군수입니다. 당연히 재선 도전이 유력하고요. 그러나 경쟁자가 많네요. 이 김명기 군정에 대한 평가가 그러게요. 반영된 건가? 네. 일단은 박명서 횡성군 체육회장, 이분은 강원도의원 출신입니다. 임광식 전 횡성군 경제산업국장, 진기업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한창수 강원도의원, 함종국 전 강원도의원이 후보군으로 꼽혀요. 경선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확실히 초선 이제 이제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곳들도 많나 봐요. 만만해 보이나?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촐합니다. 장신상 전 군수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횡성 군수를 역임해서 재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네네. 때문에 2년 임기를 했었는데 횡성군에서만 38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만큼 지역 입지가 탄탄합니다. 공무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장신상 군수를. 군청이 너무나 편안한 사람입니다.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든 사람이기 때문에 인물론에서는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점. 확실히 인물이 중요하네요. 인물이. 그렇죠. 횡성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점. 아까 누굽니까? 김양호. 네. 김양호. 네. 네, 김양호 전 시장과 삼척의 김양호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횡성에는 이 장신상 전 군수의 인물론이 대단하다. 물론 백오인 횡성군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경선이 그렇게 팽팽할 것 같지는 않다.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횡성 군수 선거 결과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김영기 50.35, 민주당의 장신상 48.54, 1.81% 포인트 차였다. 박빙이었습니다. 역시 이 지역에서의 이 당의 힘을 좁히는 거는 어. 인물이네요. 근데 횡성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횡성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용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하는 맞아요. 경향을 보이기 네. 때문에 인물을 잘 공천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번 대선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52.79, 민주당의 이재명 40.94로 11.85%포인트. 이때는 정말 당만 보고 찍습니다. 그러나 군수 선거는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점. 어떤 의미로는 횡성 군민들이 이 지역 정치의 효능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신상 군수의 군정이 나쁘지 네네. 않았다라고 또 평가를 하는 거겠죠. 이 리매치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은 철원으로 가보죠.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의 고향인 철원 접경 지역,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현직은 삼선 국민의힘의 이현종 군수입니다. 그러면 이곳도 못 나옵니다. 네. 무주 공사 아니에요. 후보군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여당에서는요, 김정수 강원도의원, 엄기호 강원도의원, 한종문 철원군의회 의장, 김동일 전 강원도의회 의장, 신인철 전 철원 부군수, 라금배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장 다 지금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계급이 준비된 분들을 그렇죠. 네. 이 중에서 김동일 전 도의회 의장은 2018년 철원군수 선거에 나서서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3.47%를 득표했어요. 여기에 무소속 고기영 철원군 축구협회장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네. 이분은 2022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에 철원군수 선거에 출마를 해서 3위를 기록한 바 있어요. 나름 28.20%. 경쟁력을 갖춘 그 당시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분열을 좀 일으켰던 분이라서 복당이 원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복당을 해서 출마를 할지.
될지 그건 나중에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금석 전 강원도의회 의장이 유력합니다. 이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의원을 역임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장을 맡았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철원 군수 선거에 출마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5.05% 득표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인호 전 강원도 의원이 유력한 또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이분은 2018년에 철원 군수 선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경하 전 철원 읍장 올해 초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또 철원 군수 쪽에 또 욕심을 내시나 봐요. 김정우 전 국회의원도 꼽히는데 이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군포시 갑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을 역임하면서 커리어는 그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분이 철원 군수로 꼽히냐? 철원 출신입니다. 초중고를 다 철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강원도지사 후보 물망에 오르게 됐어요. 현직 이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네네. 근데 또 이분도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지금 무게감은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우가 누구야? 약간 우리는 이렇잖아요. 근데 물론 또 철원군에서는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는 지금 입지가. 약간 이분도 오랜만에 또 정치 복귀를 하면서 고향에서 다시 한번 내가 행정가로서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지난 철원 선거 결과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의 이현종 36.74, 민주당의 한금석 50.05, 무소속 고기영 28.20으로 1.68%포인트 차. 초박빙 접전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그 보수 분열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고기영 후보가 제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한 거죠. 너네가 나랑 단일화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내가 탈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칫하면은 국민의힘 낙선시킬 뻔했다. 하마터면 진짜 어필을 제대로 한 거고요. 네. 최초로 철원에서 그 보수의 정말 텃밭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험지 불모지인 철원에서 민주당 군수가 탄생할 뻔했다라는 점. 한금석 후보는 또 그런 상황의 재현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심 고경모가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나와주길 그렇죠,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상호 효과 때문인지 이번 대선에서 철원이 그렇게 차이가 생각보다 크진 또 않았어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49.38, 민주당의 이재명 41.75로 7.63%포인트. 그래도 다른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비하면은 비교적 퍼센트포인트 차가 좁혀졌다. 맞아요. 아까 뭐 11%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눈 데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철원도 민주당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뭐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으로는 평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평창 군수 현직은 국민의힘의 심재국 군수입니다. 이분은 징검다리 재선입니다. 이분도 초선하고 낙선하고 재선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3선 도전이 유력하죠. 네. 이분은 최대 이제 4선까지도 쭉 이제 그쵸. 연임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을 할 거고요. 그러나 경선 후보군들도 있습니다. 김황재 전 강원도 부이사관, 이범현 강원도지사 보건체육특보, 지광천 강원도의원 후보군으로 꼽혀요. 여기도 아마 4파전으로 경선이 펼쳐질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후보군이 많습니다. 김진석 전 강원도의원, 이주웅 평창군 산악연맹 회장, 장문혁 전 평창군의회 의장, 최호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그리고 한왕기 전 군수. 한왕기 전 군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창군수를 역임했는데 현직 군수였던 당시에 심재국 후보를 상대로 24표 차 신승을 거뒀어요. 이때 재검표까지 갔었는데 24표 차밖에 안 나는 아주 초박빙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군수가 대소사를 챙길 수밖에 없어요. 24표면은 그 장례식장에 솔직히 말해서 24명 이상 있을 수도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네. 다 갈 수밖에 없다. 마을 단위 행사에 다 갈 수밖에 없다. 24표 차의 신승을 거뒀었던 한왕기 전 군수,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하고 아마 또 도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2022년 지난 지방선거 횡성 군수 선거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39.13%였어요. 무소속 후보군으로는 우강호 전 평창군의회 의장이 꼽히는데 이분은 대체로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군의회에서 해왔었는데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으로 평창군수 공천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좀 보수 성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 결과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심재구 후보 59.09, 민주당 한왕기 59.13, 무소속 최호영 1.76으로 19.96%포인트 차 심재구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는 정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쵸. 평창에서도 네. 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 역시 정세도 불리했고 여러모로 쉽지가 않았다. 그래도 평창은 또 이광재 후보가 또 이광재 전 지사의 또 연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광재가 또 한번 바람을 강원도 불어주면 와가지고 바람 좀 불어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세가 또 좋아지면은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세를 실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52.39, 민주당 이재명 40.66으로 11.73%포인트 차. 1년 남은 지방선거까지 이 격차가 좁혀질 것이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태백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백시장 현직은 국민의힘의 초선 이상호 시장입니다. 이분도 좀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재선 도전이 유력해 보이고요.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김현식 전 태백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또 꼽힙니다. 아마 경선을 치러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구 김대중재단 태백시 지회장,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 유태호 전 태백시장, 위청준 태백시민행동위원장 이렇게 4파전 양상인데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은 2024년 총선에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에 출마해서 3위를 기록했는데 특이하게 개혁신당 당적으로 출마했다가 이번에 네. 민주당으로 갈아타셨어요. 2.29%를 득표한 바 있습니다. 유태호 전 시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태백시장을 역임했고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재선 태백시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14년부터 16년까지는 의장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아마 유태호 시장과 류성호 전 서장의 이 파전 네. 양상이 당내에서 경선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상호 대 유태호로 양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호가 54.04, 민주당의 유태호가 44.31로 9.73%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유태호 전 시장이 한번 해봤던 또 짬바가 있으니까 네네. 리턴 매치에 나서지 않을까. 경선에서 그래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전망해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또 태백 정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혹시 태백 시민분들 중에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의견 한번 주세요. 태백 현지 상황은 지금 좀 어떤지. 자, 대선 때도 보수세가 현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51.43, 민주당의 이재명 42.20, 9.23%포인트 차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의 표 차이와 거의 비슷하게 났네요. 이 퍼센트 차이는. 여기도 네. 보면은 그러면 인물론보다는 중앙정세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중앙정세가 같은데. 민주당 유리하면 또 민주당 시장이 탄생하기도 네네. 하고 내년 선거 지금 정세로만 보면 그러게요. 민주당이 네. 좀 유리하게 가져가면은 태백 시장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영월 가보겠습니다. 영월 군수 현직은 국민의힘의 재선 최명서 군수입니다. 역시 3선 도전이 유력하지요. 김길수 강원도의원이 아마 경선에 나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명서 군수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죠. 현재 3선 프리미엄이, 도전은 되게 있기 때문에 네. 좀 탄탄한 것 같아요. 지역 기반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한 명밖에 없네요. 지금 하마평형으로 김경식 전 강원도의원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는 무소속 윤길로 강원도의원인데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입당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중앙당에서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느 기사를 보면 이미 민주당에 뭐 복당을 했다, 입당을 했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고 일단은 가장 최근인 강원일보 기사에서는 아직은 심사 중이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심사가 길어지냐면은 영월군에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크다고요. 오. 윤길로 받아주면 안 된다. 이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는데 이분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2018년 영월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었는데 이때 의회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고요. 의장으로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요. 또 지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하고 업무 추진비를 부적정 사용하고 하여간 숱한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해임이 됩니다. 야. 의장을 하다가 쫓겨나요. 오죽했어요. 웬만하면 의장을 쫓아내지 않거든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네. 쫓겨났습니다. 이분이. 그런 어떤 일화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2023년에는
이분이 이제 강원도의원으로 재임 중이었잖아요. 이때 예산안 보고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막말과 하대를 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도당에서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있다가 퇴출된 분이에요. 이분은 막말과 하대라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도 쫓아낸 사람을 왜 민주당이 받아줘야 하느냐.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영월군 민주당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인물론이라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인물도 인물론으로도 인물, 밀수가 사람 인성이 그래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뭐. 저 영월 군의회 의장도 했었고 강원도의원도 했으니까 체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민주당에 만약 네. 입당할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무소속도 후보군으로는 김성수 영월군 체육회장도 꼽힌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최명서 53.57, 무소속 박선규 25.13, 민주당 김기석 21.29로 최명서 후보가 28.44%포인트 차승을 거뒀는데 특이한 거는 민주당이 2위도 아니고 3위를 했다는 겁니다. 무소속 박선규가 2위를 했어요. 이게 분열이 됐는데도 최명서가 50%를 넘겨서 승리를 거뒀다. 그쵸. 네. 이 박성규 무소속 후보는 원래 삼선 군수 출신입니다. 근데 삼선 군수를 하고 한 번 쉰 다음에 2022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당에서 컷오프가 됐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도 의지가 있으셨네요. 그리고 네. 이제 아직까지 지역 기반이 있다 보니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력을 보여줬던 거죠. 25.13.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보수 분열 상황에서도 3위를 차지할 만큼 쉽지 않은 선거구가 또 이 영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길로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긴 하지만 그 체급으로라도 어쨌든 승부를 봐야 하는 고민을 해서 또 이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윤길로 의원이 실제로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 소속으로 영월군수 후보에 출마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도당 차원에서도 도당원들 사이에서도 그쵸. 비판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결과 보면은 국민의힘 김문수 51.32, 민주당 이재명 40.47로 역시 8.8%포인트 차. 물론 지방선거보다는 좁혀졌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민주당이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선 군수 현직은 더불어민주당의 징검다리 3선 최승준 군수입니다. 이분은 초선을 하고요. 낙선하고 그다음에 재선 3선을 해서 아. 지금 연속으로는 재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4선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출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4선 정선 군수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어쨌든 업적이 꽤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항상 이제 우수 사례로 꼽기도 했던 버스 완전 공영화를 또 이뤄냈던 군수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는 점, 그런 업적들을 앞세워서 내가 아니요 누가 군수를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까지 16년 군수 생활을 한번 해볼 가능성도 있다. 지켜볼 포인트고요. 근데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4선은 너무하잖아요. 아 이제 좀 넘겨주십시오. 네. 네, 장덕수 전 강원도의원, 유재철 전 정선군의회 의장이 당내에서는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뭐 경선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나 네. 워낙 또 최승준 군수의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제 그만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네. 뭐가 아쉬워서. 충분히 했다. 아, 글쎄요.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살펴볼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체급을 더 높일 수는 있겠죠. 한간에서는 뭐 도지사 출마를 또 노려볼 네. 수 있다. 왜냐면 또 사실 3선이면 할 만큼 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또 업적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더 높은 무대로 네. 가고 싶은 욕심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나 이제 정치 그만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의 도전자 홍천식 민주평통 정선군 협의회장이 꼽힙니다. 전 동해안권 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 정선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었습니다. 김기철 강원도의원, 최종태 전 강원도 농업기술원장, 전정환 전 정선군수도 꼽힙니다. 전정환 군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수를 역임한 바 있어요. 이때가 그럼 최승준 군수가 이제 낙마했을 때 맞습니다. 낙선했을 네. 때죠.
자,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최승준 51.01, 국민의힘의 홍천식 48.98로 2.02%포인트 차 박빙으로 최승준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51.15, 민주당 이재명 42.95로 8.20%포인트 차가 났기 때문에 보수세가 확실히 강하지만은 인물론이 통한다. 성과로 민주당도 후보만 잘 공천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점. 이 지역의 또 특성이고요. 다음으로는 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제도 민주당입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재선 최상기 군수인데요. 이분은 재선이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지금 나이가 좀 많으세요. 올해 70살이십니다. 7순을 바라보는 고령이기 때문에 군수를 더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지금 건강이 안 좋다기보다는 군수라는 직업이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정치 오래 했으니까 편안한 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나 이제 쉴 때가 됐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쨌든 변수가 하나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재선이 마지막 임기라고 밝힌 적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또 막상 또 선거가 다가오면은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할까?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인데. 아까운데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좀 이 최상기 군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3선 도전은 열려 있다. 만약에 이제 최상기 군수가 도전 안 할 경우에 나설 만한 후보군 박동주 전 강원도 감사위원장, 한수현 전 인제군 의원이 꼽히는데 여기에 무소속 후보로 좀 유력한 사람이 이춘만 인제군의회 의장이에요. 이분은 내가 볼 때 시장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 그렇죠. 인제군에서는. 오히려 최상기 군수 이름은 못 들어봤어도 이춘만 의장 이름은 들어본 분들이 꽤 되시지 않을까. 맞아요. 이춘만 네. 의장은 뭐 정치 행보도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철새로 꼽힐만 한데요. 정치 생활을 무소속으로 시작해서 새누리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무소속,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현재 무소속 상태긴 합니다만은 보수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아우르는 행보를 계속 펼쳐 오셨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쉼의 포인트들을 무소속을 얻고 시작됐어요. 바로 갈아타진 않았다. 나 한번 고민은 하고 갈아탄다. 그러는 동안 4선 군의원을 해냈습니다. 강원의 이인재 아니냐 이것은 그야말로. 죽지 않아. 그리고 이번 군의회에서도 전 후반기 모두 의장을 맡게 됐어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분이. 아까 저 윤길로 의원과 네네. 마찬가지로 2024년 2월 23일 본의회 군정 업무 보고 중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문외아가 행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할 의욕도 자세도 안 돼 있으면 차라리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어떻게 보면 폭언에 가까운 네네. 말을 이제 공무원에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본회의 발언 도중에 좀 발음이 약간 어눌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본적이 중국이세요? 아니면 최상기 군수께서 국적이 중국입니까? 이런 약간 혐오 표현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 넘은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었고요. 당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냥 당을 떠나버립니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명의 지금 무소속 상태에 놓였다라는 네. 점. 게다가 이분이 그 전인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에는 공무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둔기로 복부를 가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좀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분도 인성 논란이 면에서는 많다. 리스크가 있다. 네. 아까 윤길로 의원과 비슷한 부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 정치 행보를 펼쳐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선 의원을 했고 또 의장까지도 계속 했기 때문에 나 이제는 군수할 때 군수로. 되지 않겠냐. 네. 나 욕심 내볼만 하지 않겠냐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최상기 군수가 이제 은퇴한다? 나 빈자리 꽤 차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설지 뭐 다시금, 민주당에 복당을 네. 신청할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분의 정치 행보 지켜볼 포인트예요. 그런 점에서. 자, 국민의힘도 후보군이 많습니다. 엄윤순 강원도의원, 이분은 현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또 이순선 전 인제군수, 이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수를 역임했고요. 지난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출마해서 2위를 했습니다. 김도형 인제군의원 3선인데요. 이분도 후보군으로 꼽히고요. 문서관 전 강원도 국제협력실장, 양정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겸 법무사도 하마평에 오르더라고요. 여기에 무소속 한상철 인재경제인연합 회장도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최상기 51.40, 국민의힘 이순선 46.99로 4.40%포인트 차 최상기 후보가 이겼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47.12, 민주당 이재명 42.63으로 4.49%포인트 차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오, 이게 꼭 공교롭게 4.4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 네.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보수세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또 없다. 네네. 충분히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는 점. 다만 이제 어쨌든 인물론으로서 그동안 자신의 그쵸. 어쨌든 개인기로서 네. 돌파해왔던 이 최상기 군수가 만약에 은퇴했을 경우에 그 공백을 민주당이 잘 메울 수가 있을 거냐, 공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누구로 메울 것이냐도 그것이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여당 자리를 사수하는데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양은 현지 국민의힘 3선 김진아 군수인데요. 이분도 지금 구속된 상태죠. 네. 뇌물수수 혐의도 있고요. 성추행 혐의까지도 받고 네네.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뭐 인사청탁 지금 비리 의혹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아줬다. 네네. 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구설수가 많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또 3선이기 때문에 못 그쵸. 나와요. 네. 주민 소환도 거의 당할 뻔하다가 거의 뭐 1%포인트 차로 맞아요. 실패를 네. 하기도 했었고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악재였는데 어쨌든 뭐 국내 입장에서는 이제 더 못 나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새 판을 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제법 무게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대항마로 나옵니다. 이 국민의힘의 어쨌든 차기 후보로 김명선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지금 몸풀기에 나섰어요. 김진태 도정에서 행정부지사를 하다가 퇴직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입당해서 지금 양양군 민심 탐방에 나섰다. 오, 덧받다지기. 텃밭다지게 네. 나섰다고. 어쨌든 행정부지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무게감이 있죠. 그쵸. 출마한다면은 상당한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론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김호열 전 양양 부군수, 김현식 양양군 체육회장,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장, 최선남 양양군의원, 진종호 강원도의원, 장석삼 강원도 관광협회장도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너도 이제, 나도 네. 나오겠다. 뭐 이게 단체, 기관, 뭐 의원 다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저 후보군 중에 최선남 양양군의원은 이제 여성 후보거든요. 네네. 근데 강원일보 김보경 기자가 최선남 의원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여성의 섬세함과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장 경험을 앞세워 군수 출마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을 알렸다. 이 여성의 섬세함 같은 이런 구시대적인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강원일보를 칭찬하고 싶어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성의 섬세함이 뭔데 도대체? 좀 알려줘봐. 자기도 설명 못할 걸 김보경 기자도. 그 뭐야 정치에서 여성의 섬세함이란 게 도대체 뭐야? 국민의힘 그렇고요. 민주당 도전자들 살펴보면 박봉균 양양군의원, 김정중 전 강원도의원, 박용식 전 강원도의회 사무처장이 꼽히는데 이 중에서 김정준 전 도의원이 가장 좀 유력한 것 같더라고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재선 도의원을 역임했고요. 지난 지방선거 양양군수 선거 출마해서 낙선을 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고재철 전 양양 군의원이 꼽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장을 역임했다고 해요. 근데 대체로 또 무소속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파전 양상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쳐지더라고요. 지난 지방선거 결과 보면 국민의힘의 김진하 57.50, 민주당의 김정중 42.49로 15.01%포인트 차. 네. 양양- 꽤 나긴 한데요. 네. 그 서핑하러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가긴 합니다만은 이게 정주까지는 잘 안 되지. 젊은 표심이 잘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52.74, 민주당 이재명 41.26으로 11.48%포인트가 났습니다. 이게 뭐 이 강고한 보수세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 또 관전 포인트예요. 다음으로는 고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성의 현직 군수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한명준 군수입니다. 역시 3선 도전이 유력하고요. 네네. 도전자로는 이경일 전 군수가 꼽히는데 이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성 군수를 역임했는데 네네. 2년만 하셨어요. 4년인데.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 2020년 지인을 통해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1,0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돼서 징역 8개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서 군수직을 박탈당합니다. 2년 만에. 네.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됐고 그때 한명준 군수가 출마를 해서 재선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명준 군수 정확히 보면 이제 6년 임기를 하게 되는 맞아요. 셈입니다. 네. 다음 지방선거까지 보면. 그래서 사실은 한번 이제 선거법 위반이 있으니까 이번 선거 뭐 못 나올 수도 있다.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피선거권 5년 박탈인데 내년 지방선거면 그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미래 산림 전략 특보 단장으로 또 활약을 했다고 해요. 그럼 몸풀기에 들어갔다. 그쵸. 그래서 내가 한명주 군수 경선에서 붙어서 한번 좀 이겨보겠다. 텃밭 다지게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현직 전직 군수의 맞대결이 당내에서 펼쳐진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경일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자리 다시 찾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한명준 군수 같은 경우에는 내 자리 뺏기지 않겠다. 그렇죠. 공식 선거법 위반자에게 무슨 나는 선거법 위반 안 했지. 만약에 당내 경선이 이뤄지면 둘의 치열한 싸움도 볼만하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맞서는 국민의힘. 용광열 고성군의회 의장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여기 김진 고성군 의원, 김일용 고성군 의원, 최태욱 전 재경 고성군민회장, 윤승근 전 고성군수, 홍남기 전 강릉부시장, 김규식 전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신창섭 설악투데이 대표가 꼽히는데 한 명 한 명 재밌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일단 윤승근 전 고성군수 이분 의외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짤의 주인공인데 2008년 재보궐선거 고성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황종국 후보에게 단 한 표 차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한 표 차로 낙선을 한 표 차. 아까 뭐 24표 차 이것도 되게 치열했는데 한 표면은 내 친구가 한 명이라도 더 투표했으면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또는 측근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날 사정에서 투표를 했다. 그 사람 때문에 진 거야. 이게 그 항상 투표 동료하면서 한 표의 가치 이러면서 그렇죠. 항상 활용되는 짤이잖아요. 여러분의 한 표가 네.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할 때 정말 적확한 사례로 꼽히는 건데 그 유명한 재보궐 고성군수 선거 낙선의 주인공이 이 윤승근 전 고성군수다. 자, 근데 이분이 그래도 고성군수를 나중에 한번 하긴 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요. 군수를 역임합니다. 근데 이게 5번 도전 끝에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네.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군수 출마는 익숙한 분입니다. 네네. 디폴트가 돼 있는 분이야. 습관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6번째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 자, 홍남기 전 강릉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제 군수 후보로 나와서 낙선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신창섭 설악투데이 대표는 좀 의아한 게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 당적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강원일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꼽던데 언론사 사주가 당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맞나요? 이게 우리로 치면 원주투데이 오원집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든 그쵸. 국민의힘 당적을 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다 납득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당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다라는 것도 참 낯설긴 해요. 아니 이게 본인 스스로라도 아직은 내가 뭐 아니다. 이게 뭐 조심을 해야 마땅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언론사 지역 언론사 사주가 이렇게 특정 정당 어떤 후보군으로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로컬 룰인가요? 일종의? 고성은 언론사 사주도 얼마든지 이렇게 정당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치의 자유가 이게 정치 자유인가? 보장이 된다는 건가요? 하여간 특이해서 한번 꼽아봤고요. 지난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한명준 56.05, 국민의힘 홍남기 43.94로 12.10%포인트 차로 민주당 후보가 이겼었다. 큰 차이네요. 네. 근데 대선 결과를 보면 인물론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문수 51.41, 민주당 이재명 41.25로 10.16%포인트 차가 났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보다는 인물 보고 찍는 경향이 강하다. 원래는 보수세가 강한데 또 인물이 좋으면 더불어민주당이더라도 얼마든지 찍어준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 군수 현재 국민의힘의 3선 최문순 군수입니다. 그 최문순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네. 자, 3선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못 나오죠. 여기도 무주공산이네요. 후보군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의힘 살펴볼까요? 류희상 화천군의회 의장, 송호관 화천군 체육회장, 조응휘 화천군의회 부의장, 주종성 화천중고 네. 총동문회장, 최명수 전 화천 부군수, 이선희 화천군 의원.
다 나와 지금 군의회 그럼요. 의장, 부의장, 체육회장, 총동문회장. 부군수 뭐 다 나옵니다. 그냥 뭐 해보겠다 일단은 출사표 던져보겠다는 거죠. 적인 내 자리다. 그렇죠. 운 좋으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무소속 최수명 화천 부군수도 출마군으로 꼽히고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최문순 군정에서 부군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뭐 국민의힘 계열로 볼 수가 그쵸. 있겠죠. 네. 여기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단촐합니다. 김동완 강원 도의원 이분은 화천 군의회 부의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세훈 전 강원 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 이분은 2018년, 2022년 연거푸 화천 군수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득표율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두 번 모두. 한 번은 44.83%. 또 지난번에는 42.86% 대체로 다 40%를 넘기는 네네.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계열의 이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많은 거는 어쨌든 이 화천이라는 지역이 가진 특성 때문도 있겠죠. 적경 지역이니까 네. 보수세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난 선거 결과도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최문순 57.13, 민주당 김세훈 42.86, 14.27%포인트 차였지만은 접경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민주당이 40% 넘기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지역이라는 맞아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의힘 김문수 49.64, 민주당 이재명 40.18, 9.46%포인트, 40%를 이재명 후보 간신히 넘겼습니다. 네네. 아마 다음 지방선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세를 타지 않는다. 여기는 보수세가 전통적으로 강하다라는 점 거듭 확인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왔네요. 네, 양구 살펴보겠습니다. 양구 군수 현직은 국민의힘 초선 서흥원 군수입니다. 역시 재선 도전이 유력하고요. 그나마 도전자로는 김왕규 강원 도의원이 꼽히는데 이번은 양구 부군수와 강릉 부시장을 역임했거든요. 뭐 그나마 출마한다면 아마 뭐 경선 구도가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서군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은 3파전입니다. 일단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 김철 전 양구군의회 의장, 조인묵 전 양구군수가 꼽히는데 다들 커리어는 짱짱합니다. 네네. 정창수 의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 4선 군의원을 역임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김철 전 의장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4선 군의원을 역임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양구 군수 후보로 나와서 3위를 기록한 바 있어요. 무소속 후보였는데 16.37%를 득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어쨌든 지역에 기반이 있다. 있다라는 점. 4선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조인묵 전 군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양구 군수를 역임했어요. 48.58%를 득표했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군수 선거에 나왔지만 2위로 낙선했습니다. 36.74%를 득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의장했었고 뭐 군수 후보로서 존재감 나왔고, 내고 네. 실제 군수를 한 적도 있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그러게요. 결과가 나올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짱짱한 커리어 중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까라는 점 그것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서흥원 41.51, 민주당 조인묵 36.74, 무소속 김철 16.37로 4.76%포인트 차 서흥원 후보가 이겼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났죠. 맞아요. 네. 물론 김철 무소속 후보가 양당의 표를 다 흡수했기 때문에 더 치열해진 면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얼마든지 또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양구. 그 2, 3위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다면은 그렇죠. 물론 이게 바로 합쳐지진 않겠지만 그 후보의 무게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만 본다면은 그렇죠. 완전히 뒤집힌 네. 결과 나올 수 있어요. 4.76%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 네네. 거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48.88, 민주당 이재명 41.15로 7.73%포인트 차 살짝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네. 많이 좁혀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어쨌든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물론이 통할 수도 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까지 긴 시간 네. 저희 내년 지방선거 누가 출마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물론 뭐 다 추측입니다. 네. 강원일보가 꼽은 거 저희가 좀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어쨌든 자료들 좀 참고해서 저희가 넣기도 하고 빼기도 네네.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년 초 됐을 때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한번 대차 대조표 좀 점검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후보군 쭉 살펴봤는데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쉽지는 않네요. 2시간이 훌쩍 네. 지나갔습니다. 내년엔 어쨌든 저희가 프리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프리뷰? 프리뷰 프리뷰? 네. 그렇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은 원주는 집중적으로 다루죠. 네네. 뭐 원주 시장 다루고 원주 도의원 지역구별로 다 다루고 원주 시의원 또 지역구별로 그쵸. 다 다루고 네. 원주는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그건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강원도지사 해야 되고 네. 강원 교육감 해야 되고 그 욕심을 더 내가지고 이제 18개 원주 빼면 이제 17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까지도 한번 프리뷰를 해보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해보니까 계획을 바꾸면 안 되겠지만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네네. 일찍부터 해야겠다라는 아니면 좀 생각이 듭니다.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긴 하겠다. 분배가 좀 필요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개표 라이브 할 때도 18개 시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재미도 그쵸. 상당할 네.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또 어떤 인물들이 그 지역에 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게 되기도 했고 맞아. 네. 그걸 좀 살펴보면서 느낀 게 요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야, 근데 이게 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여성 후보가 진짜 없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이제 유리천장이 심각하지만 그 정점이 바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우리가 뭐 국회의원은 그래도 비례대표에서 여성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시의원, 도의원도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네. 이 기초자치단체장은 뭐 현직이 없는 건 물론이고 후보군조차도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후보도 후보고 이 지금 하마평인데도 언급조차 안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네. 소위 유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남성 중심적으로 돼 있고 그 지역의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새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막 그런 거죠. 뭐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이제 조기 축구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쵸. 그럼 네. 밤에는 이제 술 마시면서 또 정세를 논하고 이러면서 서로 막 으쌰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막 이런 네. 약간 남성 중심적인 그런 우리 커뮤니티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익히 그럼요. 그렇게 네. 돌아가는 지역 정치 암암리에 돌아가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낄 틈이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담타 때 정해지는 뭐 결정들이 있다. 회의들, 네.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뭐 회의 결과 갑자기 막 담타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게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이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지적하고 그게 유리천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맞아요. 새삼 느끼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발 강원도라 특히 더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워낙 또 보수세가 강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그래도 뭐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또 여성 후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후보군에서 볼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도 좀 많이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리뷰 맞아요. 시간에. 네. 약간 기대를 좀 걸어보겠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네네. 풀뿌리 민주주의에 이룰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힘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원주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네, 먼저 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원주하는 척 165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